자, 다시 보죠. 페이지 128쪽 되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여러분한테 그냥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건데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빅뱅이라는 이름으로 다큐멘터리 한번 좀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튜브가 됐든 뭐 IPTV가 됐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가 원자를 쪼개다 보니까 원자 핵이 있었고 또 쪼개다 보면 양성자, 중성자가 나눠지는데요. 화학은 여기까지 다루가 있습니다. 화학 여기까지 다룹니다. 근데 그걸 더 쪼개니까 쿼크 단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본 입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그 기본 입자 6종류의 쿼크와 그리고 6종류의 경입자, 흔히 말하는 렙톤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전자를 비롯해서 뭐 타우, 이온 이렇게 쓰는 놈들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겠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빅뱅이 나온 것은 우주가,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적인 우주, 다시 말하면 은하 사이 거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 데서부터 출발됩니다. 은하는 질량을 가진 놈이다 보니까 중력에서 서로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생각할 땐 야, 이게 은하가 중력에서 뭉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주상수라는 놈을 제시하고 우주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30대 초반에 아마 발견했던 것 같은데요. 외부 은하를 살펴봤는데 외부 은하가 후퇴되고 있더라.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후퇴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허블이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되는 그런 후퇴 속도를 보고 허블 법칙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점점점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걸 역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주가 어느 한 점에서 출발했을 것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빅뱅이라 하겠다고요. 그래서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 현재 우주의 기원, 원소의 기원에 대한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론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앞으로 또 다른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즉 빅뱅 이론의 어떤 약점을 빅뱅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온다든지 해서 또 다른 이론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대 과학에서는 빅뱅 이론이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빅뱅을 통해서 우주에서 138억 년 전에 어느 한 점에서 빅뱅이 타면서 6종류의 쿼크와 6종류의 경입자가 만들어졌다. 이 쿼크들은 빠르게 쿼크들끼리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1대 1의 비율로 만들었다. 근데 중성자로 놈이 질량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이 비율값은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이제 양성자 중성자들이 뭉쳐가지고 양성자 하나만 있는 수소 원자 핵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붙어 있는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데 얘네들의 개수 비는 12대 1, 질량비를 따지니까 12대 4, 즉 3대 1을 만들어. 근데 아직까지 이 경입자, 대표적인 경입자가 전자인데요. 전자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원자에 구속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주의 나이 약 38만 년 정도 되면서 이때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빅뱅 우주론자들이 얘기한 거는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감소했어요. 특히 온도가 감소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전자가 원자에게 구속되기 시작하는, 즉 이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때 빛과 물질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즉 그전까지는 전자에 부딪히고 그전까지는 원자에게 부딪히면서 빛이 직진하지 못했다가 이제 전자가 원자에게 구속되면서 빛이 직진하기 시작했고, 그 빛이 엄청난 우주 팽창을 통해서 엄청난 적색편을 통해서 현재 우리한테 우주 배경 복사로 올 거야. 그 배경 복사를 측정해낸다면 우리가 계산한 건 3켈빈의 복사파가 올 거야 라고 계산했는데
측정해낸다면 우리 말을 믿어주라. 그리고 실제로 측정해냈고 약 2.7켈빈 복사파를 측정해냈습니다. 만약 3켈빈 복사파를 계산했는데 30켈빈 왔으면 믿을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근데 비계 우주론자들이 자기네들의 계산 결과 3켈빈 복사파가 올 거야 실증을 해보니까 2.7켈빈. 그러다면 일단 현재 니들 말이 꽤 신빙성 있어 보이네 하는 거죠. 과학이 그런 거죠. 맨델리프의 주기율표 만들자마자 다른 과학자한테 네가 대단한 걸 발견했구나 인정받았어요? 그러지 못했댔죠. 아닌 것 같은데. 주기율표에서 빈자리들을 만들었고 이 빈자리들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어. 만약 발견한다면 밀도는 이 정도 나올 거고 녹는 점 이 정도, 끓는 점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산화물의 형태는, 염화물의 형태는 이런 정도가 될 거야. 그렇게 예측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발견했는데 맨델리프 예측치하고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게 꽤 괜찮은 표를 만들었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예. 비계 우주론자들로 말하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 정도쯤으로 예측된 것에 대해서 실측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일단 현재 맞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원자잖아요. 이후에 한 4억 년 정도의 우주 나이가 더 지난 뒤에 이제 별이 만들어져. 어떻게? 상관물질들이 서로 모이고, 여기서 말하는 상관물질은 아무래도 결국엔 수소와 헬륨이 되겠는데요. 이 상관물질들이 모이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양성자, 양성자 이것들이 서로 만나서 부딪힐 일은, 만나서 합쳐질 일은 없는데 너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전기적인 반발이고 훨씬 가까운 곳에 양성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강한 핵력이 이제 작용해서 4개의 양성자들이 모여서, 즉 4개의 수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이 만들어졌다. 이 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엔 은하도 만들어졌다. 이 별의 운명에 대해서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적색 거성을 거쳐서 백색 외성 정도 되겠고, 태양보다 지금 훨씬 큰 별들은 중심부에 원자력 26번 철까지 만들고 이후에 초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 냈다 하는 게 현재 원소의 기원에 대한 현재의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28쪽 9쪽에 해당한데요. 그럼 여기서 왜 하필 철이 핵융합을 통해서 가장 만들 수 있는 무거운 원소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온 것 같네요. 그 철을 기준으로 무거우면은 등갈력으로 하고 가벼우면은 철로. 나중에 이제 핵자단 결합 에너지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철의 결합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철의 원자가 가장 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철보다 가벼운 놈은 핵융합을 통해서 처리되려고 하겠고, 철보다 무거운 놈은 핵분열을 통해서 다시 처리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의 원자가 가장 안정해 하는 것도 내용이 필요하겠네요. 페이지 128쪽과 9쪽인데요. 이 얘기들은 화학을 공부하면서는 그렇게 큰 필요는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신을 따진다면 1학년 통합과학이라는 것에서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걸 세밀하게 파고들려면 대학교 박사 과정 이상의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겉핥기식으로 이런 게 있네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면 끝날 일입니다. 앞에 주계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개념 다지기라든지 원소의 기원에 대한 실력 파트, 창의 파트 이것들은 여기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했냐 이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을게요. 대신 다음 주에 다시 묻겠습니다. 125주까지 숙제는 다 해놓도록. 알겠습니까? 네. 여기 너무 안 해놔요 문제풀이를. 그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늘 보고 또 다음 주에 그때 딱 되는 것 같아요. 그지? 일주일에 한 번 체크해갖고 뭐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본다고요? 집에서 안 보는 거 왜 학교에 가서 봅니까? 그래서 다음 주 해와야 될 숙제가 2가지입니다. 125초까지 해오는 게 숙제 하나, 그리고 오늘
나도 프린트가 숙제 하나 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126조, 128조 9조 뭐 원소 기원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봐보시고 개념 다지기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신 분들은 130페이지부터 문제 푸세요. 빨리 하세요. 오늘 더 버린 거 같아. 다 너무 작고. 자, 숙제 프린터 못 받았다는 사람은 가져가십시오. 여기 주세요. 숙제 프린터 받았습니까? 예, 놔두세요. 뒤에 놔둬요. 자, 우리가 같이 풀어볼게요. 페이지 136쪽을 한번 볼까요? 책 없는 사람은 옆에 같이 보세요. 136쪽 장외 파트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계에는 중력, 강력, 양력, 그리고 전자기력 4가지 기본 힘이 존재하는데요. 이 힘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형성 과정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음 글을 참고해서 물음에 답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한테 제시한 게 누굽니까? 헬륨3 원자핵과 그리고 일반적인 헬륨4 원자핵을 제시하고 있네요. 네. 네 가지 입자 중에서 양성자 사이에서 작용할 수 있는 힘을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성자라고 했는데요. 일단 먼저 생각할 때 볼 수 있는 것은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전자기력. 그렇죠? 예, 이건 전자기력이죠. 성력. 근데요, 끌어당기는 힘도 있어요. 뭐도 있을까요? 강한 능력. 중력도 있겠죠. 중력도 있겠습니다. 만류에. 어차피 양성자들끼리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질량이 있으니까요. 누가 더 클 것 같아? 그 유행하는 공부 같아. 전자기력. 예, 전자기 월등히 더 커요. 네. 거의 15의 36승배 내지 39승배 정도 더 커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중요한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양성자 안에 있는 쿼크들끼리는 또 강한 핵력이 작용할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전기적인 반발력을 이기고 훨씬 더 가까이 가져가면 그때 또 강력까지도 강한 상호작용까지도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이 워낙 강해서 이것들을 훨씬 더 가까이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가까이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고온이 필요하겠네요. 네. 큰 에너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별 내부에서 이 양성자들끼리 서로 붙어지게 하려면 별의 내부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하면 약 1000만 켈빈 정도 온도가 필요합니다. 1000만 도씨. 한번 예, 1000만 도씨 정도 온도가 되면은 이제 양성자들이
워낙 속도가 빨라가지고 전자기력을 이길 정도까지 그래서 강한 핵력이 작용할 정도의 거리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알겠어요? 그러게 되면 수소들이 달라붙어서 헬륨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1000만 도씨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별은 너희 별을 해석하면 그 별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부 온도는 몇 도? 최소 1000만 도씨 이상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존재해요? 존재하냐고요? 빛이 온단다 별은 이미 망해버렸어. 뭐 했었네. 그러니까 그 별 자체가 지금 존재하냐고. 일단 여러분 눈에도 보고 있잖아요. 태양. 그런 생각을 못 태양의 해. 별인 줄 몰랐어. 그래서 현재로서는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과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1500만 도씨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와. 우와.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핵 분열 말고 핵 융합으로 한번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K-스타 같은 그런 핵 융합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상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천반기 켈빈 갖고는 온도가 답이 안 나오네요. 어디서요? 그래서 1억 켈빈이 필요하겠습니다. 1억 도시가요. 문제는 1억 도시를 담아줄 수 있는 그릇 없죠. 독화막. 예, 그래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도넛 모양의 플라즈마를 가둬둘 수 있는 토카막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중성자 1개와 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3나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은 존재하는데요. 중성자 없이 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력이 너무 커서요 하겠습니다. 반발력이 너무 커서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누가 있어야? 중성자가 매개할 수 있어야 되겠나요? 싸우지 마. 오른쪽 2번 보죠. 양전자 방출 단청 촬영이라는 PT 암 진단에 해당하는 놈이네요. 핵 붕괴 반응을 이용한 영상 진단 장치입니다. 양전자를 방출한 방사성 원소를 결합한 의약품을 체내에 주입하게 되면 핵 붕괴 결과 일정 시간 후 양전자를 방출하게 되고, 방출된 양전자는 바로 체내에 있는 전자와 충돌, 감마레이를 방출합니다. 이를 이용해 각종 암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영상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해보라 했습니다. 중성자와 양성자의 비율이 적당하지 않아 불안정한 원자핵은 핵 붕괴하게 되는데요. 핵 붕괴 반응 중에서도 양전자 방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양전자 방출은 양전자의 에너지를 양성자의 에너지를 집어넣네요. 양성자의 에너지가 집어넣어서 올라가는 단계를 쓸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양전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역시 반물질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지네요. 알겠습니까? 기호로 써봤습니다. 반응식으로 써볼까 하겠습니다. 1 써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양성자 한 개 있고 질량수 1이라는 뜻이 되겠죠? 네.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었더니 제곱 1 되고, 그러면 양전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1,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질량수 보존과 아래쪽에 있는 전하량 보존이 맞아 떨어지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양전자는 전자와 물리적인 특성은 거의 같지만 양전을 가지고 있는 전자의 반입자, 반물질인데요. 양전자와 전자가 충돌하면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되겠습니까? PT 사용하는 방사성 원소는 반감기가 짧고 생체의 주요 구성 물질로 많이 포함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을 동위원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중 양전자 방출
촬영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에 대해서 양성자의 수에 대한 중성자의 수의 비율이 1보다 같습니까? 작습니까? 큽니까? 아니면 0이어야 합니까? 하네요. 어떤 비율이 되어야 할까요? 일보다 커야 되지 않아요? 아닌가? 우리가 원자 번호 6번 탄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놈은 이런 놈이죠. 비탄소.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래서 얘는 양성자가 6개 있고 중성자도 6개 있는 놈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양성자가 뭘로 봐야 돼? 중성자가 되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양성자 수가 6개인데 그지? 중성자의 비율이 좀 더 많았다고 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많아야 되나? 그럼 저거 그리신 거 보고 채찍하면 안 해. 양성자의 수를 줄여야 되는 반응이죠. 그지? 네. 이게 1보다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양성자 수가 더 많아가지고 양성자를 없애서 중성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붕괴대에 사용되는 원자분 6번 탄소 질량수 14짜리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이거 했잖아요.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고 전자 빠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거는요. 방광기 5,000여짜리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지? 이건 중성자가 뽀개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양전자는 그 반대죠. 그지?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중성자가 좀 모자라는 상황이 되겠네요. 중성자가 훨씬 많은 상황이 아니라 중성자가 모자란 상황.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질량수 6번 탄소에 11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양성자가 다 6개 있는데 중성자가 5개 있어. 그럼 불안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건 1보다 적었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보다 많은 건 중성자가 양성자 전자되는 이건 베타 붕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3번이 아니고 2번이 됐어야 할 것 같네요.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답으로 소개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양전자를 방출하려고 하면 중성자의 개수 비율이 적어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이 과정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되겠죠? 되겠나요? 아, 138쪽 글자가 왜 이리 많네. 저희가 각자 읽어봐요. 예, 좀 읽어봐 주십시오. 이따가 힘들어. 오우, 씨. 빨리 읽어보세요. 138쪽입니다. 우와. 그 양.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난주에 토요일날? 한 번만 다시 보고 나? 네? 길어.
근데 뭔가 중고에 비해서는 소설 내용 자체는 뭐 아, 간단한 내용은 거. 잔정. 예, 서술 지금 보면 핵 융합 에너지 장점을 핵 분열 즉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장단점을 얘기해 보셔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막 그렇게 막 어려운 거 없는 거 같은데. 일단 장점으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있을까요? 일단은 폐기물이 없어. 그렇죠, 폐기물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냥 쌓아두고 있어. 네, 맞아요. 그냥 쌓아두고 있어요. 없어요. 어? 여기 수만 년부터 수백 년부터. 예. 그냥 드럼 쪽에서 바다에 안 익은 티 되지. 네, 뭐 그렇게 바다에 빠뜨려 볼 방법을 생각하는 데도 있는데요. 어디다 빠뜨려야 될까요? 일본. 8888 드럼통 8888. 그리고 그게 만약에 열리게 되면은 이게 부셔지면은 예, 그 바다에 바다에 퍼지겠고 예. 어차피 핵이라는 게 섞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일단 폐기물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단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얼어치는 에너지 양이 훨씬 많아요. 예, 단위 질량 되는 점도 많네요. 예. 그냥 효율적이에요. 그다음 이제 현재 사용하는 우라늄이 불안. 지각에 흔할까요? 왜요? 아니요. 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석탄 캐년 뒤에 1년 뒤에 다시 그 석탄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아니요. 못하죠. 그래서 일반적 화석 연료라든지 우라늄 같은 거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근데 핵 융합에 사용되는 중수소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쉬워요? 예, 뭐 물에 흔하죠. 네. 여기에는 혹시 헬륨3 원자핵을 이용해서 핵 네, 융합하는 거 맞아요. 나왔습니까? 탄전수소 만들 때 헬륨3 원자에다 그 헬륨3는 현재 지구상에는 거의 없는데요. 네. 달 뒷면에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달 뒷면에. 네. 그래서 모르잖아. 우리가 달 뒷면에 가서 만약에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 거 한다면 헬륨3 원자핵을 이용한 핵 융합 발전소를 거기다 건설하면은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앞으로 먼 훗날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핵 융합할 재료는 핵 분열에 관여하는 재료들보다는 좀 지구 및 우주상에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문제 단점은 아직까지는 상용 안 됐다는 거. 네. 상용되는 순간 원자 발전소 이런 것들은 네. 스톱시켜도 되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원자력 발전소를 뭐 더 개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맞아요.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줄여라 네. 하죠.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하냐 더 만들어야지. 그럼 여기다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씨. 지금 오세훈이도 하는 소리가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뭐 한 20만 개가 만들겠다는데 그게 필요한 전력 생산하려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3개 정도 필요해요. 예. 근데 그 3개를 서울에다 지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원자력 발전소를 남동 해안가에 놔둔다면 그 편서풍 때문에 1.5배 정도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력 수송하는 과정에서 송전하는 과정에서 한 30% 가까이 전력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원전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의 얘기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전 몇 개 정도 있어요? 되게 많아. 일단 10개는 넘을걸요? 네? 영월 쪽이랑 그 보리랑 예. 또 어디죠? 아까 쪽에 많잖아. 다른 나라 여기. 우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원전이 이제 중국이 해안가 따라서 쫙 해놨죠. 중국은 그거 하나 터진 순간 사회가 아장나는 거예요. 편서풍 타고 와가지고 실상 독일이 탈원전에 꽤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독일 옆에 프랑스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럽게 많이 세워놨어요. 그거를 수입해오는
불란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단점이 너무 많죠. 위험해요. 그리고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지는 좋았으나 워낙에 사자 있는 놈들이 좀 많아가지고 예, 국가 돈 빼먹고 국민 돈 세금 빼먹고 한 놈들이 많아요. 아우 달아. 자, 4번 문제. 4번 문제. 초기 우주의 온도와 압력은 별의 중심부보다 높았습니다.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뭐 흔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빅뱅 정발 초기에 우주가 광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한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급팽창 이론이라는 것을 쓰고 있죠. 우주 나이가 선물되었을 때 수소, 헬륨 같은 가벼운 원자핵만이 합성된 상태로 우주에서 핵 합성은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생산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질량비가 약 3대 1로 추정되고 관측 결과 거의 변치 않았습니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핵은 대부분 별의 탄생한 이후 별의 중심부나 초이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되는데요. 성간 우주 물질 중 수소, 헬륨을 제외한 무거운 것을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정도 매우 적어요. 만일 우주의 팽창이 실제보다 느리게 진행됐다면 별이 생성되기 이전 합성된 원소 구성 비율은 현재 관측 결과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하네요. 상대적으로 좀 묶어놓은 원소들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 리튬이라든가. 그렇지. 좀 더 우주가 순간 확 팽창하면서 온도가 순간 확 떨어졌다 했는데요. 네. 그러지 않고 팽창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느려서 아직 온도가 조금 더 높았다면 좀 더 무거운 원소의 비율이 많아졌을 거다. 다시 말하면 수소 비율은 좀 더 적어졌을 거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건 좀 괜찮네. 넘겨볼까요? 네. 5번 보겠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 중인데요. 과학자들은 물질 사이의 중력이 우주가 팽창하는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느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우주가 감속 팽창할 때 우주의 미래를 예측한 건데요. 대한 설명으로 얘기해보자 했습니다. 동그라미 1, 2, 3 중 우주가 팽창하는 힘과 중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번은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있어요. 작아지잖아요.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중력이 커져. 중력이 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겠죠? 네. 2번은 우주의 크기가 이제 완만해져서 더 이상 팽창도 증가도 없다고 생각하는 한번 3번은 계속 커지겠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는 중력이 좀 더 크게, 2번은 같게, 동그라미 3번에서는